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취신남의 안정영입니다. 오늘 8번째 시간이네요. 이번 주가 저번 주였죠. 저번 주가 이제 2월 4일부터 2월 9일까지의 그런 신문 기사를 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셨겠지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가 구정 연휴라서 신문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 인터넷 신문을 보고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신문을 구독하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했을 때 목요일부터 신문이 다시 왔고요.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치의 기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따져봤더니 15개네요. 그래서 15개의 기사니까 취신남은 이번 편은 8편, 한 편으로 좀 갈 거고요. 조금 디테일하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갈게요. 자동차 산업이네요. 르노니산이 구글과 자율차 공동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르노니산, 구글과 자율차 공동 개발, 미래차의 합종 연횡 가속화, GM은 혼다, 소프트뱅크와 손잡았다. 자동차 산업이 예전에는 독자적으로 좀 살아남았다고 한다면 자율주행차 시대로 가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합종 연횡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많이 보실 거예요. 즉 혼자서 독자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가 아니라 다른 곳과 이렇게 협업을 해서 살아남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를 지원하실 때에는 과연 어떤 파트너들과 손을 잡았는지 이런 관점으로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사 한번 볼까요? 르노니산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서 구글과 제휴에 나서는 등 기술 표준을 둘러싼 자동차 업계의 합종 연횡이 가속화되고 있다. 가속화하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는 자동차 회사가 뭔가 협력한다라고 한다면 기계나 전자라든지 뭐 이런 부품 쪽, 이런 회사 관련된, 이런 산업 관련된 회사일 텐데 구글이래요. 구글도 자율주행차 만들고 있죠. 자동차 회사가, 전통의 자동차 회사가 IT 기업, 그 다음에 전혀 달랐던 어떤 가전, 뭐 이런 쪽 기업들과 같이 손을 잡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죠. 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 기술과 차량 제어 기술이 필요해서 IT 기업과 완성차 업체 간 협력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GM 같은 경우를 볼까요? 자회사 GM 크루즈를 통해서 기술 개발 중인데, 소프트뱅크는 비전 펀드를 통해 GM 크루즈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도요타 역시 투자를 검토 중이래요. 도요타 GM 크루즈 투자 검토 외에 우버, 소프트뱅크 등과 제휴를 통해 독자적인 기술 개발도 추진하고 있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독일 폭스바겐, 포드 등과 연계해서 기술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 단락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네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IT 업체와의 제휴는 가속도가 붙고 있지만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고민도 날로 깊어지고 있다. 왜? 자율주행차의 핵심인 AI 개발은 사실상 자동차 회사가 개발한다라기보단 IT 업체가 개발을 주도권을 갖고 있어서죠. 그래서 완성차 업체로서는 AI 개발의 중추가 될 고객과 주행 데이터를 제공하고도 결과적으로는 IT 업체의 하도급 업체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이런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이거는 세계 글로벌 회사들도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자동차는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는지 아예 안 한다고는 얘기 못 하겠죠. 그럼 빨리 찾아보시고요. 과연 그럼 이러한 문제점이 등장될 수 이런 문제점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텐데,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타개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제일 좋은 건 AI 회사를 현대자동차 밑으로 두는 거죠. 뭐 하나 사가지고.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규모의 회사들은 이미 아니잖아요. 구글을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아무튼 그런 관점에 좀 봐주시고, 이게 산업이 지금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기사입니다. 은행 중금리 대출 대전이다. 일단 중금리 대출 대전, K뱅크, 하나은행, 기업은행이 톱3인데 은행연합회의 신용대출 비중 분석을 했어. 그런 다음에 카카오뱅크, 국민은행도 곧 상품 출시하겠다. 인터넷 은행 가세로 시장은 급성장할 것이고 빅데이터로 심사 모델이 정교화된다. 올해는 금융사 간 쟁탈전을 예고한다. 그럼 인터넷 전문 은행 등장과 정부 당국의 서민금융 지원 활성화 정책에 따라 은행권에서 민간 중금리 신용대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딱 보셨을 때에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으셨던 단어가 있다면 바로 그건 중금리일 거예요. 대출하면 그냥 대출 아닌가? 중금리 대출은 무엇이지? 라는 의문점을 좀 가지실 수 있어요. 제일 밑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좀 볼게요. 자, 중금리 대출.
시중은행의 연 3에서 5% 대출을 이용하는 고신용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취준생이어서 그러실 텐데 신용 등급이 1등급,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대기업 가셔서 급여를 받으시고 만약에 신용카드 하나 정도 만드시면 2등급 정도 나올 거예요. 웬만한 대기업들. 그래서 1등급에서 한 3등급 정도를 고신용자라고 보는데,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대출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세상에는 고신용자 분들만 계신 게 아니라 신용이 되게 낮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어디예요? 저축은행, 대부업체의 20%대 고금리 대출에 내몰린 저신용자 분들이 많다는 거죠. 아직은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왜 이런 데를 써? 은행 가서 돈 빌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하시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저신용자 사이에 그럼 중간 단계가 있을 거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용등급 4에서 6등급 정도 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을 하는 신용대출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 받자니 약간 금리가 높아. 그렇다고 내가 저축은행이라든지 캐피탈이라든지 아니면 소위 이런 대부업체가 자니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왜? 또 내 신용도가 더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가기도 그렇고 여기 가기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한 중간에 끼인 샌드위치 신세인 이들을 위한 대출 상품을 만들어 놓은 거죠. 금리 수준은 은행권이 10% 미만, 저축은행이 19.5% 미만 등 업권별로 다른데 지금 이거를 하나의 시장으로 놓고 본 거예요. 처음 이걸 참 보면 은행들이 결국에는 항상 연말 돼서 아니면 실적 점검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은 우리가 뭐 이자 마진으로 먹고 사는 회사는 되지 않겠습니다 라는 얘기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시장이 제일 크죠. 그럼 은행이 이걸 포기할래도 만무하고 그럼 다른 시장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고신용자한테 대출해가지고 이자 낮게 받느니 약간 리스크 있긴 하지만 중간에 낀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아서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자라고 하는 게 당연히 전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K뱅크, 하나은행, 기업은행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걸 할 때 있어 은행 입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뭐예요? 과연 이 사람이 우리가 빌려준 돈을 갚을 만한 능력이 있는가 없는 걸 따지겠죠. 그걸 뭐예요? 빅데이터로 심사 모델을 정교화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 지원하실 분들, 특히나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뭐 이제 제3의 인터넷 은행 한다 그래갖고 뭐 제가 기사도 몇 번 보여드렸는데,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대출 시장에 있어서 세분화된 시장을 만들어낼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뻔히 그냥 뭐 일반적인 대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즉 대출을 해준다는 게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을 진짜 빌려주고 합당 뭐 충분히 상환할 능력 있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게 좋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경제활동을 하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거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도움되고 우리 입장에서도 돈을 빌려주고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 장사를 할 수 있다면 그런 시장들을 개척하는 건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내용 한번 좀 봐주세요. 그리고 은행 지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이 은행 가봐서 서비스가 어떻다 저떻다 이런 얘기 좀 그만하시고, 실질적으로 내가 국민은행 간다, 신한은행 간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은행 간다 그러면 어떠한 대출 상품이 있는지를 한번 비교 분석해보세요. 그런 관점, 그런 숫자로 얘기해주는 게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기사 갈 거예요. SK입니다. SK 그룹 기사예요. 식료품에서부터 IoT까지 아세안 영토 확장이라고 해서 SK 홍보실에서 대대적으로 뿌린 그런 기사 같습니다. 자, 볼게요. 식료품 IoT까지 SK 아세안 영토 확장. 자, SK 동남아에 5억 불을 추가 투자한다. 5억 불.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대규모 투자 M&A가 있다를 뜻입니다. 베트남 빠질 수 없죠.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도 베트남에서 열린다고 해서 저도 지금 베트남에 한번 갔다 와보려고 합니다. 그 경제 성장하는 모습들을 좀 보려고 하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다녀오게 된다면 실상에 대한 관련된 모습, 실상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를 볼게요. 동남아 사업 폭 넓히는 SK그룹입니다. SK그룹 볼까요? 베트남 최대 식료품 기업 마산그룹의 지분 9.5%를 확보했고, SK주 지주회사죠. 여기는 그랩에 지분 투자했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그랩과 조인트 벤처 그랩지오 홀딩스 설립해서 태국 통신회사 CAT와 IoT 시범 사업,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SK텔레콤이 이 그랩이랑 해가지고 팀앱 여기서 서비스 실시한다고. 다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남동부의 해상 유전 개발 사업, SK플래닛은 동남아에서 오픈마켓 11번가 운영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중국을 잇는 황금시장인 동남아에서 지금 승부를 보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 이게 바로 어디예요? 동남아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는 대로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관련돼서 어디를 좀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게 그룹에서 보는 전체적인 관점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쪽 회사를 지원할 때 있어서의 어떤 해외 사업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거시적인 사업 전략이나 특히나 해외 시장 쪽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요걸 보고 좀 파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네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LG전자네요. ZKW 사상 최대 매출. GKW죠. 저희 WK가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자, LG의 차전장 GKW의 사상 최대 매출이다. 작년에 1.7조 원인데 전년보다 6.3%가 올라갔다. LG전자가 지난해 인수한 오스트리아 자동차 헤드램프 제조기업 GKW가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이게 이제 LG가 자동차 전장 사업에 하기 위해서 이 회사를 인수했는데 이게 이제 사업 흑자 전환에 탄력이 붙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어떤 내용 때문이냐? 일단 요거 한번 볼게요. GKW는 발광 다이오드, LED, 레이저와 같은 차세대 광원을 탑재한 고급 제품 기술력을 바탕으로 BMW, 벤츠, 아우디, 포르쉐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과 거래하고 있다. 여러분들, LG전자가 왜 GKW를 인수했을까요? 헤드라이트 회사인데 이게 자동차 전장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건 뭐 저의 의견은 아니었고 제가 평소에 잘 보는 서울 가젯이라고 하는 그 프로에서 제가 본 건데 자동차 헤드라이트는 어떻게 보면은 자율주행차 시대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인식하게 되는 게 자동차 헤드라이트. 그래서 그 출발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지금 GKW의 그 회사들이 고객사들이 BMW, 벤츠, 아우디, 포르쉐 다 뭐예요? 글로벌 메이커 중에서도 프리미엄 브랜드들이죠. 그래서 지금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LG 쪽, 뭐 삼성 쪽도 그렇고 LG 쪽도 그렇고 차 전장, 차 뭐 반도체 이런 거 관련해서는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GKW는 LG전자가 왜 인수했는지 여러분들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그 내용은 뭐 블로그나 포스트나 이렇게 좀 찾아보시면 충분히 나오니까 그런 내용들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게요. 호텔롯데 한국판 킬튼으로 키운다. 제가 소개해드린 것만 해도 신라도 그렇고요, 호텔롯데도 그렇고요, 계속적으로 뭐 글로벌 메이커, 글로벌 전략을 좀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롯데호텔이 첫 해외 전략 회의를 했네요. 한국판 뭐로 키운다? 힐튼으로 키운다. 주요 경영진 45명이 일본에 모였다. 자, 롯데호텔이 빅데이터에 기반한 글로벌 고객 통합관리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해외 체인 확장의 속도를 높여서 글로벌 체인 호텔로 본격 도약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조금만 볼게요. 이번 전략회의에서 롯데호텔은 정교한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죠. 고객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앞으로 대대적으로 글로벌 마케팅 활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또 올해부터 개편되는 리워즈 멤버십을 활용해 대고객 서비스 맞춤형 프로모션을 강화하고 별도 부커 프로그램을 통해 출장, 컨퍼런스 등 B2B 고객을 유치하고 강화하겠다는 보관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공격적인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T라고 하네요. 갑자기 목이 막히네. 죄송합니다. DT를 통해 대고객 서비스 강화와 글로벌 체인 호텔로의 도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가급적이면 맞춤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또 세계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 기사도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제가 이전에 추신하면서 했던 그 기사 그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호텔업, 신라호텔, 롯데호텔 둘 다 무엇입니까? 다 해외로 나가려고 한다. 브랜드도 소위 얘기해서 뭐 세컨 브랜드 아니면 더 상위 브랜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번째 콘텐츠 산업이네요. 넷플릭스 진격. 킹덤 보셨습니까? 전 넷플릭스 보거든요, 집에서. 처음엔 돈 아까웠는데 점점 보면 볼수록 볼거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넷플릭스는 대세가 될 것 같고요. 넷플릭스의 전략을 잠깐 말씀드리면 넷플릭스가 처음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뭐 유재석 씨 나왔던 그 예능 프로 있잖아요. 근데 뭐 범인은 바로 너인가? 아무튼 그게 흥행엔 대실패했죠. 여러분들 존재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넷플릭스 전략입니다. 넷플릭스가 야금야금 시장을 먹는데 어떤 전략을 펼치냐면 그 나라에서 해당 진출한 국가에서 제일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작가, 연출가 이런 사람들을 써요. 그러면서 제일 잘 나가는 어떤 배우까지 쓰겠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놔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홀딱 빠지게 만들어 놓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넷플릭스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습니다.
예전에 종편에서 예전에 CJ TVN에서 TVN도 없었을 시절에 거기에서 드라마 방송한다고 했을 때 전 너무 웃겼어요. 와, 얼마나 촌스럽게 만들까? 돈이 있나? 야외 촬영할 돈이 있나? 이런 생각 들 정도로. 근데 드라마는 뭐예요, 여러분들? TVN과 JTBC잖아요. 그 정도로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거든요. 넷플릭스가 곧 콘텐츠 시장을 점령할 날이 머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에 지금 있는 마케팅 전략가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국가들을 소위 점령해 나가고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는 예전에 직업방송에서 2017년도에 넷플릭스의 전략에서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게 있는데 기회가 생기면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넷플릭스 진격이 있다. 버드박스 킹덤 쌍끌이. 킹덤은 좀 봤는데 6부작인데 재밌으려고 했는데 끝나더라고요. 그건 차라리 한 좀비가 여러분들 하나 말씀을 드리면 좀비가 해가 떴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약간 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아무튼 킹덤 시즌2 뭐 이제 찍겠죠. 자, 극장 광고 등 공격적 유치전 1년 만에 회원이 34만에 127만 명. 이거는 내년 됐을 때 훨씬 많이 늘어나 있을 겁니다. 글로벌 콘텐츠 제작 나서야 된다. 요거죠. 넷플릭스가 한국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리지널 드라마 시리즈를 홍보하기 위해 5개 광고판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한남대교에서 저쪽 이태원 쪽으로 넘어갈 때 여러분들 킹덤 광고판 엄청 오래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극장 광고까지 활용한다. 여기 나와죠. 범인은 바로 너 시즌2. 그 다음에 좋아하면 울리는 첫사랑은 처음이라서가 줄줄이 공개를 앞두고 있고 11월부터 LG U+가 제휴했죠. TV 감상까지 가능하도록. 아무튼 넷플릭스는 여기 있죠.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빠른 성장을 기록하는 비결은 단순히 공격적 마케팅 아니야. 회원에겐 보다 편한 이용 경험을 제공하고 있고 보유 작품의 질도 점차 향상되고 있다는 게 미디어업계 중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5G에 관련된 각사들의 전략이 좀 다르지만 SKT도 그렇고요. 특히 LG U+가 콘텐츠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5G 통신이 가져다주는 어떤 혜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몰입형 콘텐츠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즉 TV를 보는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어떤 콘텐츠를 보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아무튼 휴대폰으로 여러분들이 뭐 큰 스케일이 큰 뭐 분노의 질주 막 그런 블록버스터를 봐. 아니면 어벤져스를 보는 거예요. 어벤져스 보는데 그 실감이 나겠습니까? 근데 몰입형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5G 통신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와, 내가 조그만한 아이폰 뭐 6인치도 안 되는 아이폰으로 보는데 여기 빠져든다고 하는 거죠. 그게 가능한 게 5G 통신의 5G 통신 그 기술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LG U+가 그러면 우리는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사람들을 5G 환경으로 올 수 있게 만드는 유인 요소가 뭐냐? 콘텐츠다. 그러니까 빨리 콘텐츠를 제작하든가 콘텐츠를 공급하는 회사들과 전략을 맺자. 제가 봤을 때 이게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5G 통신에 SK텔레콤에서 옥수수를 강화한다. LG U+에서 계속적으로 콘텐츠 그 다음에 넷플릭스랑 제휴한다라고 하는 걸 그런 관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넷플릭스 여러분들은 넷플릭스의 경쟁 상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올레TV인가요? 옥수수인가요? 제 생각엔 뭐 CGV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넷플릭스는 세상을 좀 바꿔놓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조만간 바꿔놓을 거라 생각합니다. 콘텐츠 산업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있어서 전략을 잘 생각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극장에 가지 않고 집에서 재미나고 실감나는 콘텐츠를 볼 수 있을지 그 환경,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도 무엇인지까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7번째 기사 볼게요. 토론 면접이죠. 국방백서, 북한은 주적 표현 삭제. 이 기사 있었죠. 이슈 토론으로 나왔네요.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삭제해야 된다. 그렇게 좀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찬성의 입장, 즉 표현 삭제한다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이 있고요.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외교적 성격의 문서일 뿐 중요한 것은 군의 인식이니까 삭제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반대는 박휘라 국민대학교 부교수님이시네요. 북한의 비핵화 속단은 아직 이르기 때문에 확고한 적 인식이 절실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 이슈 토론 가지고 난 3번째인 것 같네요. 첫 번째가 제주영리병원이었고 두 번째가 한울 그 원전 3, 4호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국방백서 북한은 주적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뭐 어느 것이 나온다 안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은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기사를 보시면서 1차적으로는 스크랩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가끔 생각나실 때에 찬성의 입장은 이런 쪽에서 찬성을 하는구나, 반대 입장은 이런 쪽에서 반대를 하는구나, 그런 관점을 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8번째 조선산업이죠. 출혈 경쟁 줄고 LNG선 초격차. 조선산업이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LNG선을 우리나라가 거의 다 수주를 하고 있죠. 자, 출혈 경쟁 줄고 LNG선 초격차. 조선의 봄을 기대한다.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을 통합시키려고 하죠. 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에도 사라고 했는데 삼성중공업보다는 현대중공업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과 통합 논의 오가는 대우조선, 거제 옥포조선소를 가봤더니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일단 우리들은 이 표가 좀 중요하겠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실적 추이가 2019년도 목표가 196억, 엄청나네요. 달러죠.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이 80억, 삼성중공업이 78억으로 1, 2위, 3위니까 그 밑에 영업이익을 좀 볼게요. 아직까지는 2018년도에 현대중공업 그룹은 마이너스 4,736억, 대우조선해양은 8천억 흑자네요. 삼성중공업도 적자.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좀 합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 이유를 조금 보면 여기 볼게요. LNG 운반선의 건조 역량은 국내 조선 3사와 중국, 일본 등 해외 업체 간 기술 격차가 상당하다. 우리가 멀찌감치 앞서 나갈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지난해 전세계 LNG 운반선 발주 물량 70척 중에 66척을 국내 조선 3사가 수주를 했다라고 하네요. 근데 왜 그랬냐라고 하냐면 중국 조선사가 건조한 LNG 운반선이 잦은 고장 끝에 2년 만에 폐선하면서 신뢰 자체를 잃었다는 거죠. 또 일본은 비조선업 분야에 주력하는 분위기여서 당분간 LNG선이 계속적으로 좀 많이 수주 물량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것에 경쟁력이 있는 우리나라가 결국에 또 독점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희망적인 분위기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무엇보다도 예전에 이제 1위, 그 다음에 2위, 3위 항상 우리나라끼리 싸웠잖아요. 그러면서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면서 저가 수주 경쟁을 펼쳤는데 그럴 가능성도 이제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뒷부분에 가면 이렇게 하지만 그 이후에 LNG 운반선 이후에 신성장 동력이 마땅치 않다라는 등의 좀 부정적인 의견도 있거든요. 지금 무조건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의견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사 한번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LNG선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LNG선이 요즘에 들어서 이렇게 많이 수주를 하게 되는지, 이렇게 물량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그런 관점까지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경제상식해서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대차, 인도 30대 사로잡다. 현대차 기사네요. 인도 30대 사로잡은 현대차, 고급차 시장도 확대. 그럼 아직은 고급차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어디를 사로잡았다? 인도를 사로잡았다. 두 번째 단락 볼게요. 현대차는 부침을 겪는 중국 시장을 대체할 카드로 최근 인도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이곳에서는 74만 대를 생산했다. 해외 생산기지 중 기존 생산량 65만 대보다 10만 대 더 많이 생산한 곳은 인도가 유일하다. 왜? 시장 자체가 5에서 7%씩 급성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보유율이 1%가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시장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약 55만 대를 판매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 2위를 또 차지했다는 거죠. 현대차 구매자의 평균 연령이 30살이다. 젊은 층에 특히 어필하고 있고 앞으로는 제네시스 등 고급차 판매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는 이제 방산에 관련된 기사인데요. 우리는 현대차, 방산 쪽은 나중에 제가 다시 또 한번 뽑을게요. 현대차 관련해서 어떻게 좀 살아남으려고 하는지 그 전략. 중국이 좀 힘드니까 당연히 그렇다면 시장 다변화겠죠. 그럼 어느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 시장 쪽에서는 어떠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카카오페이 2년 후 상장. 카카오페이 2년 후 상장, 연 거래액 100조 목표네요. 유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인터뷰. 바로투자증권 인수 마무리 후 해외 주식, 펀드, 보험 등 판매. 중국 알리페이와 서비스 제휴에서 올 1분기에는 일본에도 결제 시장을 진출할 것이다. 자, 2년 뒤에 기업 공개를 위해서 올해 금융상품 다각화로 수익 기반을 만들겠다. 그래서 3년 안에 여기에서 거래되는 금액이 연간 100조 원에 달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작년 초에 거래액 20조 원이라는 공격적 목표를 세웠는데 어떻게 갑자기 연말에 거래액이 늘면서 극적으로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하네요.
어떤 것이 때문에 그랬냐라고 쭉쭉 봤더니 일단 지난해 5월 출시한 QR코드 기반의 오프라인 결제 사용자 반응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국내에서 10년 전 QR코드가 실패했던 경험이 트라우마가 남아있지만 시대가 좀 많이 변했다. 왜냐면 지금의 2030 세대는 무엇인가로 카메라를 꺼내서 찍는 것이 좀 익숙해졌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광고 나왔었잖아요. 막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길거리 가다가 뭐 그 트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에서 뭐 하나 간식 하나 사 먹는데 뭐 1,000원짜리라도 카카오페이 QR코드로 결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상품 기억나시죠? 올해 가장 큰 현안은 자체 투자 상품 개발이다. 그쵸? 결국에는 우리가 어딘가에다가 무엇인가 투자해서 그거에 관련된 수익을 그 다음에 그걸 중개해주면서 먹는 그런 수수료, 그런 것들이 사업 모델이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카카오페이 플랫폼에서 P2P 대출 상품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중개 수준이지만 조만간에 해외 주식, 펀드 등을 직접 개발해 판매하겠다는 것이다. 이 표만 볼게요. 카카오페이가 추진 중인 전략 볼게요. 직접 투자한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펀드나 해외 주식 등을 자체 개발해 판매하는 것. 다음에 글로벌 크로스보더 결제다. 환전 없이 얼마나 좋을까요? 해외에서 QR코드를 결제할 수 있으며. 그래서 일단 올 1분기 중에 일본에서 상용할 것이고 후불 교통카드도 된대요. 소액 여신 제한 규제 풀리면 대중교통에서도 카카오페이가 사용 가능하고 카카오톡으로 공과금 통지,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 사업으로 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등 우리가 기존에 신용카드라든지 계좌이체로 했던 그렇게 지불했던 방식을 다 카카오페이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 방식이다. 그래서 연간 거래액을 100조까지 세운 100조까지 수립한 이런 내용을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현기차 기사네요. 아까는 현대자동차였고 이번에 현기차입니다. 뭡니까? SUV 통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SUV 통했다. 현대기아차 미국에서 반등했다. 지난달 미국 차시장 위축에도 산타페 SUV죠. 투싼 그 밑에 급의 SUV죠. 그 다음에 소렌토 기아자동차 SUV죠. 이런 것들이 인기 있어서 작년보다 판매량 3.3%가 늘었어. 하지만 통상임금 판결 파업이 변수다. 항상 파업 얘기 나옵니다. 자,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죠. 라인업을 대거 보강한 현대기아차가 연초에 미국 시장에서 반등에 성공하면서 V자 회복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소형 SUV 같은 경우에는 코나죠. 코나가 북미 올해의 차로도 선정이 되었고요. 미국은 작년 기준으로 현대기아차의 최대 판매 시장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이 부분이 우린 중요합니다. 연초 미국 시장 반등의 1등 공신은 SUV이다. 지난달 미국에서 총 한 35,000대의 SUV가 판매됐는데 이는 작년 1월보다 22.4%나 증가한 실적이다. 특히나 산타페, 투싼, 소렌토, 스포티지 등 SUV가 강세를 보였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막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팰리세이드, 그 다음에 기아차 텔루라이드도 오픈을 했죠.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상반기 때 판매를 시작하기 때문에 더 나은 성과를 좀 예측한다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하지만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 선정하려면 갑자기 일단 공장 직원들의 파업이 일촉즉발 위기에 놓였고요. 그 다음에 통상임금 소송도 인건비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SUV가 통했다라고 한 내용이고요.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이제 대형 SUV를 내놓으면서 과연 어떠한 성적표를 받을지 우리가 한번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12번째, 발렌타인데이 앞두고 핑크빛 초콜릿, 디저트, 커플 속옷 등 식품과 유통업계 상품 출시했다. 가볍게 볼게요.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유통업계가 핑크빛으로 물들고 있다. 한정판을 강조한다. 아니면 편디족, 솔로를 겨냥한 이색 상품을 속속 출시 중이다. 이런 거죠. 특히나 편의점 지원하시는 분들은 각각에 있어서 어떠한 사업 전략 펼치고 있는지를 좀 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대목 중에 대목이 바로 발렌타인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이네요. 그 다음에 편의점에서 디저트 즐기는 분들 편디족, 그 다음에 솔로를 겨냥한 이색 상품이라고 하는데 뭐 오리온, 스타벅스 코리아, 뭐 뚜레쥬르, 그 다음에 편디족을 위해서 SPC 3립 뭐 이런 내용들인데 가볍게 좀 보시고요. 그냥 어떠한 회사들이 어떤 제품들을 좀 내놓는지 그런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번째, 여러분들 이 택시 타보셨나 모르겠네요. 마카롱 택시라고 하는데 카카오 택시랑 우버랑 달리 사전 예약제로 차량을 배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를 도로 위에 승무원이 아닌 승무원, 이걸 단순 드라이버가 아닌 쇼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해서 연내 1000대 운행 목표라고 합니다.
자, 택시업계가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우버, 카카오 등 외부 기업이 계속적으로 진입해서 택시업계가 누렸던 이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기 혁신 없이는 생존하기가 어려워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 택시업계를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떤 혁신적인 어떤 서비스라든지 어떤 혁신적인 제품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죠. 택시업계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 마카롱 택시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보이시죠? 카카오 택시나 타다처럼 당장 이동이 필요한 승객이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12시간 전에 예약하는 거래요. 그래서 단순히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꼭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어떤 경우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지금 이게 일요일 밤에 찍고 있는데 제가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가야 돼요. 근데 이게 좀 차를 가지고 가기에 좀 약간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너무 좀 짧은 거리라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 상황이면 제가 택시를 예약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택시를 예약했는데 제가 아침을 안 먹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만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 이 누구시죠? 뭐라 그래? 쇼퍼라고 하는 분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다가 이제 딱 놓고 대기를 한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요금이 일반 택시 요금과 동일하고요. 아까처럼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뭐 추가한다면 그에 따른 추가 요금이 좀 붙겠죠. 근데 쇼퍼가 되기 위해서는 즉 드라이버, 쇼퍼라고 했죠. 다양한 사전 교육도 받는다. 안전 교육뿐만 아니라 응급처치하는 법도 좀 배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긴 산액금도 안 낸대요. 3,300에서 3,600 안정된 연봉을 받으니까 한 달에 뭐 300골이 되겠죠. 당연히 경쟁률이 좀 높겠죠. 그런 관점에서 택시업계가 이렇게 좀 변모하려고 하는데 어떤 관점에서 사람들이 택시를 탈 때 있어서 어떤 불편한 점이 뭐냐면 잘 안 잡혀. 그 다음에 좀 약간 불친절해. 그다음 여기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기보다는 약간 좀 내가 무엇인가 항상 좀 그런 입장이야. 소위 껄쩍지근해. 고급 택시죠. 고급 택시가 이제 카카오 택시가 있으니까 블랙이라는 택시가 있으니까 어떤 차를 좋게 만드는 측면도 있겠지만 거기에 들어간 소프트웨어 자체를 좀 혁신하자라고 하는 관점에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읽어보시면 결국에는 이분은 이제 어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기 위해 만들었는데 우리가 뭐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이런 다양한 어떤 서비스를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지닌 택시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회사 들어가서 할 일이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크게 바꾸지 못할 거예요. 크게 바꾸지 못하는 대신에 기존에 조금 우리 제품,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어떤 점들을 좀 불편해하고 그런 점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지 그러한 관점을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신다면 굉장히 면접, 자기소개서에서 큰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4번째 기사는 LS전선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공계 분들은 아실 텐데 인문상영은 잘 모르시죠? 한번 보시죠. 구자엽의 개척 본능, LS전선 수주기로 갈아치웠다. 작년 수주가 사상 최대 전망이고 미국과 유럽 시장의 진출 전략이 먹혔다. 어떤 전략인지 우린 보면 되죠. 매출도 5년 만에 4조 원대로. 그래서 고부가 가치의 위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올해는 아세안 시장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는 겁니다. 거시적인 전략은 이거죠. 글로벌 역량 강화하자, 수익성 위주 사업 운영하자, 그래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중동, 아시아 등 전 세계 시장에서 거둔 수주 총액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왜 그랬냐? 2013년 취임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고부가 가치 제품 위주 사업 구조 재편, 그 다음에 적극적인 해외 진출 전략이 주요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초고압과 해저 케이블 등 핵심 제품 위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왜? 초고압 해저 케이블은 고도의 연구 개발 또 생산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고부가 가치 산업을 해야만, 고부가 가치 제품을 해야만 수익성 개선에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국내 시장 좁잖아. 그러니까 미국, 유럽, 아시아 등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한 돌파구 마련,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통했다라고 하는 거죠. LS전선은 뭐 여러분들이 되게 가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 안 계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일단 이공계이신 분들은 여러분들 꼭 픽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어떤 기술 영업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영업이라든지 당연히 뽑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데 있어서 물론 이공계 분들이 더 우선적으로 되겠지만 인문상경계이신 분들은 그럼 LS전선이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떠한 사업화 전략을 하고 있고 고부가 가치 제품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인지, 그러면 이렇게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 초고압, 해저 케이블 등 이런 제품들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몇 번 읽다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한 정도까지만의 어떤 이해도를 가지고 계시면 충분히 영업적 지원 가능하시니까 저는 인문상경계 분들이 특히나 이런 여러분들이 별로 친숙하지 않은 좀 어려워 보이는 이런 기업들에도 도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기사네요. 또 현대차입니다. 미얀마의 생산기지. 현대차 홍보팀이 일을 열심히 했네요. 자, 미얀마 현대차 생산기지. 자, 현지 딜러 LVMC 홀딩스 양곤의 조립공장을 준공한다. 엑센트 등 연 1만 대 생산. 어때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인도를 봤을 때도 30대들을 위한 차였으니까 당연히 소형차 우리나라에만 있는 세그멘트죠. 준중형차 뭐 이런 쪽으로만 갈 텐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엑센트 등 연 1만 대 생산이죠. 그래서 미얀마 현대차 조립공장입니다. 생산법인은 쉐대한 모터스고 최대 주주는 LVMC 홀딩스다. 설립 지역은 뭐 양곤이라고 하네요. 생산 시기는 2019년 2월. 이번 달이네요. 연 1만 대 더 뉴 엑센트 등. 왜 만들었냐 이게 중요하죠. 동남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 중인 현대자동차가 미얀마에다가 생산 거점을 마련하고 경형 승용차 양산에 들어갔다. 요거 볼게요. 자, 미얀마 정부는 2013년 자동차 수입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을 개방했어.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와 높은 수입 관세 등으로 미얀마에 수입되는 차량은 해외 중고차 위주였어. 신차는 연 5,000대밖에 안 됐어. 그런데 중고차에 대한 연식 규제를 강화하면서 중고차 수입이 줄어들지. 그러면서 현지 생산 차량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고 하니까 현대자동차가 여기다가 투자를 했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미얀마 시장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시장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전략과도 잘 맞아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동남아 시장 전략 그런 것과 맞물려서 인도 쪽, 그다음 미얀마 쪽 이런 쪽이 활발하게 건설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경형, 소형 위주의 그런 시장 그런 건설을 하고 있다.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개 기사밖에 없으니까 좀 심심하긴 하네요.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2월 둘째 주죠. 둘째 주면은 실제 마지막 주는 취준이 이루어진다 치면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또 시간이 나서 영상을 하나 찍긴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되게 잔소리하는 영상이긴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강조드리고 싶고 또 잔소리하고 싶은 건 뭐냐? 자기소개서 쓰세요. 꼭 쓰십시오. 오늘부터 2월 11일부터 여러분들 쓴다 치면 2월 28일까지 14개, 17개는 쓰실 수 있겠네요. 그쵸? 17개의 지원 동의라도 써놓으시면 정말 3월달에 편하실 겁니다. 아무튼 시간이 빨리 가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너무 힘들어서 지쳐 쓰러져 있는 분들 안 계시겠죠? 힘들 시간 없습니다. 6월달까지 장기전 뛰어야 되니까 체력관리 잘하시고 건강관리 잘하시고 무엇보다 마인드 세팅 잘하셔서 2019년 상반기 때 누구보다 멋지게 시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